네, 다음으로 Fraunhofer Institute for Machine Tools and Forming Technology IWU 소속의 프랑크 시크께서 Development Trends in Sheet Melting Metal Hot Forming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안녕하십니까 참석자 여러분. 이번 발표에서 판금 열간 성형 개발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프랑크 시크이고 프라노퍼 IWU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장표에서는 제 발표의 개요가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간단한 소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철강 프레스 하드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좀 더 간략하게 알루미늄 원 포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과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량 설계와 전기 동력 전달계 차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현재 이러한 차량 자체의 충격의 영향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드레노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의 경량 설계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동력의 회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량 설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쉬퍼 박사님 같은 경우 차량이 더 가벼워질수록 에너지 소비가 줄어든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에너지로 더 긴 거리를 운행을 할 수 있고 또한 배터리 사이즈가 작아지기 때문에 같은 거리를 좀 더 작은 배터리로 좀 더 경량 차량으로 주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차량 제작도 용이해지고 효율적이고 비용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구매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결론적으로 동일한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을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개념들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BMW i3와 닛산 리프가 있는데요. 왼쪽에는 에너지 수요가 예를 들어 100km를 운행을 하는데 18kWh가 필요합니다. i3는 경량 디자인이 되어 있고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오른쪽에 100km를 주행을 할 때 22kWh 정도가 필요한 차량이 보입니다. 이 닛산 리프의 경우에는 차량의 차체가 철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차체 설계 원칙을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체 차원에서는 전기차여도 내연기관 차량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비교해 보자면 왼쪽에는 차량의 에너지 효율이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은 생산과 비용 효율이 높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설계할 때 이 두 가지 측면의 균형을 맞추어야만 차량의 품질을 높이면서도 생산 공정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핵심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하면 경량 차체 구조를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산할 수 있을까입니다. 첫 번째 접근 방법은 저렴하면서도 경량의 소재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인데 현재 가장 저렴한 경량 소재는 철강, 즉 고강도 철강인데요. 그 다음으로는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가장 비용이 비싼 경량 소재는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입니다. 비용은 비싸긴 하지만 경량화에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소재입니다. 두 번째 접근 방법은 만약에 차량의 생산 공정의 비용을 줄이고 싶다면 부품의 개수를 줄이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부품의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능들을 하나의 부품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해 핵심 부품들의 조립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결과를 단일한 부품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을 보면 한편으로는 해결 방법 접근법으로 프레스 하드닝 기술을 적용을 하는 것이고 특히 충돌과 관련되는 구조 부품에 적용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충돌 위험 관련 구조는 전체 차체 구조의 약 40%에 해당이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어떻게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들을 하나의 부품으로 통합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제조 기술 관련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프레스 하드닝 기술, 즉 철강의 프레스 경화 기술이 있겠고요. 또한 소재와 기술, 생산 설비 사이의 접목 영역에서 혁신을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소재와 관련해서 보자면 새로운 합금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 또 새로운 블랭크 코팅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좀 더 정확한 소재 모델링을 통해서 각각 소재의 특성을 좀 더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기술과 관련해서는 먼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FE 포밍 시뮬레이션입니다. 특히 공정 계획과 관련하여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겠습니다. 공정의 혼합을 고려할 수 있겠고, 뿐만 아니라 좀 더 고도화된 지능형 공정 제어를 통해서 품질을 개선하고 스크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생산 설비 측면의 혁신인데요. 일단 가열 장치를 살펴봐야 하고, 또 프레스 장치를 살펴봐야 하고, 또한 툴과 다이를 살펴보고, 또 마지막으로는 상당히 이제 비용과 관련이 되는 비용이 많이 드는 트리밍 장치를 혁신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소재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좀 더 정확하게 소재의 거동을 포밍 단계와 최종 특성 차원에서 더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특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속 장력 테스트 장치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속 장력 테스트 장치를 고열 조건과 혼합해서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그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플로우 커브가 서로 다른 온도 조건에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다양한 변형 속도에서 그래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성형 시뮬레이션에서 소재의 거동을 더 정확하게 특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전도열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온도를 1000도까지 올릴 수 있고 변형 속도는 10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또 소재의 거동을 더 정확하게 기술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핫 FLC와 또 변형 시간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에릭슨 테스트를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를 통해서 포밍 한계 커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방식은 한정적이고, 또 고온에서 문제가 발생을 할 때 원하지 않는 영역에서 변형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새로운 테스트 방식을 개발했는데, 이 비악셀 테스트 장치로 실제 테스팅 샘플을 사용을 했고, 저희가 전도열로 가열을 하고 플랭크가 여기 있고, 그리고 광학 변형 측정 시스템을 갖추고 제어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해당 소재의 포밍 한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전도열 가열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중앙부의 온도가 일정하게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일정한 온도에서 소재 거동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FE 시뮬레이션과 실제 측정 샘플 결과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 곡선이 실제의 포밍 한계 커브와 매우 가까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포밍 시뮬레이션에는 다양한 온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해당 소재의 거동을 좀 더 정확하게 기술하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 공정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냉각 공정입니다. 냉각 공정에서 스프린트백 효과 혹은 컴포넌트의 뒤틀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이 내용이 바로 받침면 템퍼링에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개의 온도 영역에서 테스트 지오메트리를 확인할 수 있는데, 뜨거운 부분과 차가운 부분이 이 툴 내에 모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재의 변형 상태가 달라지고 샘플마다 그 뒤틀림 양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퀸칭 공정 이후에 제거를 하게 되면 최종 부품의 온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이후에 대기 중에서 추가 냉각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냉각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부품의 뒤틀림의 위험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아주 고품질의 수준 높은 지오메트리를 갖추려면 이러한 현상을 실제의 툴 지오메트리와 결합하고 실험하는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해당 부품의 가장 이상적인 지오메트리를 확보하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은 일단 프레스 하드닝에다가 쿠션 램 펄세이션, 즉 CRP를 결합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프로세스 접근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포밍 단계에서 이 바이브레이션을 적용을 해서 해당 소재의 포밍 한계를 늘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에 더 높은 드로잉 뎁스를 확보할 수 있는데요. 여기 장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확실히 드로잉 뎁스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프레스 하드닝에서는 드로잉 뎁스가 26mm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저희가 바이브레이션을 추가하게 되면 드로잉 뎁스를 강력하게 올릴 수 있고 46mm까지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께가 얇아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강도가 증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시작 조건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동일한 플랭크와 동일한 디스크 지름 그리고 동일한 월 두께로 이러한 다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공정 결합의 또 다른 가능성을 말씀드리자면 프레스 하드닝과 하이드로 포밍을 결합하는 공정입니다. 여기 이 프로세스 공정 커브가 보이죠? 기계적인 포밍 공정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가열 공정이 있고 전이 공정이 있고 그 다음에 형성을 위해서 압력을 적용을 하고 이와 동시에 퀸칭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소재를 우리가 원하는 강도로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부품을 제거한 다음에 공기로 냉각을 합니다. 여기 몇 가지 샘플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진행을 했던 산업용 부품들인데 대부분은 자동차 관련된 부품들입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면서 또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프로젝트에서는 DP980으로 만들어진 콜드 포밍 부품을 22MNB5로 만든 하이드로 포밍 부품으로 대체했습니다. FE 시뮬레이션과 열 기계적으로 커플링된 방식으로 전체 공정을 설계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해당 소재의 포밍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프링백 효과, 열 효과 등도 추가로 관찰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완전한 이 포밍 툴을 만들게 되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 하이드로 포밍 프레스는 일반적인 하이드로 포밍 툴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테스팅 장치를 볼 수 있습니다. 퍼니스가 있고, 챔버 퍼니스죠. 또 로봇 핸들링이 있고, 그 다음에 부품 포밍을 위한 전통적인 하이드로 포밍 프레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의 장점이 있다면 온도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포밍 압력을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캘리브레이션을 위한 포밍 압력을 콜드 포밍과 비교해서 거의 3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었고 또 부품의 정밀성이 매우 높아서 거의 모든 그 측정 포인트의 98%에서 오차가 0.3mm 이내였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머신러닝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것이 프레스 경화 관련된 것인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파라미터 작용하는 것이 온도입니다. 온도는 직접적으로 소재의 강도 품질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제어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원재료의 원소재의 품질 파라미터가 계속 변동한다는 것인데 머신러닝을 이용을 하면 이러한 변동폭을 데이터 마이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머신러닝을 수행해서 파라미터 공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안정적인 품질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스크랩을 줄일 수 있는지 이 모든 결정들을 머신러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최적화의 목표는 품질이겠죠. 그리고 품질과 연결되어 오차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산 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이클 타임에서 중요한 것이 툴 냉각 효율입니다. 툴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기술과 어플리케이션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밀링 펀치에 통합된 냉각 채널을 쉘 설계에 넣은 경우도 있고, 또 세그멘트 설계도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에 드릴로 넣은 냉각 채널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캐스트인으로 냉각 튜브를 넣는 가능성도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은 냉각 튜브를 안에다가 넣은 스티로폼으로 만든 모델입니다. 또한 다양한 툴 소재의 열 전도성을 제어하는 방법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사례처럼 새로운 접근 방법이 되겠는데, 3D 프린팅으로 만든 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프로토타입 설계에서 이제 기본적인 블록은 밀링으로 만들고 일부의 쉘은 프린팅으로 만들어서 최적화된 냉각 채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냉각 효율을 높일 수 있고 툴 내부의 온도가 균일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설계에서는 뜨거운 곳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온도가 일정하고 균일하게 배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툴 안쪽에서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리고 플랭크 쪽에서도 온도의 균일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홀딩 타임을 줄일 수 있고 또 사이클 타임도 줄일 수 있고 관련된 시간이나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툴 온도를 약 50% 정도 낮출 수가 있고, 이는 사이클 타임 그리고 제작 비용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앞서서 맞춤형 템퍼링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접합부와 관련돼서 접합부 부품과 관련해서 소규모로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저항 스폿 웰딩이나 클렌칭이 있는데, 특히 플레이트에 소프트 존이 필요하고 부품들이 결합되는 곳에서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이 가열 요소들을 통합해서 열 처리 공정에 도달했을 때 생산 공정에서 사이드 균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함으로써 이 영역에서 강도를 낮추는 방식을 구현할 수 있고, 이는 이후에 접합 공정에 도움이 되는 조치입니다. 다음으로 트리밍이 프레스 하드닝 공정에서 정말 중요한 기술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프레스 하드닝 부품의 약 90% 이상이 레이저 트리밍으로 절삭이 되는데, 레이저 트리밍의 단점은 속도가 느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프레스 하드닝 라인마다 거의 4개, 5개, 6개 정도의 레이저 트리밍 유닛이 있어야만 트리밍 단계의 사이클 타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생각하는 것은 고속 임팩트 절단을 통한 트리밍을 하는 것이었고, 여러 측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고속 임팩트 절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쉬어밴드 효과를 이용을 하게 되면 소재가 일단 높은 속도 때문에 약화되어서 임팩트가 있어서 쉬어밴드를 따라서 아주 깨끗하게 분리되고 절단이 깔끔하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필라 영역이 아주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레스 홀더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기 고정형 플랜트 기술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쪽에 보시면 트리밍 부분이 마이크로 한 미세의 깨짐 없이 아주 품질이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정형뿐만 아니라 이동형 플랜트 기술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속도가 거의 초당 70m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프레스 홀딩 튜브를 적용을 하겠는데, 이 구멍이 지름 약 8나노미터 정도이며 메탈 내부에 어떤 임팩트나 영향이 없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트리밍뿐만 아니라 저희가 가열 장치들도 연구를 합니다. 오늘날 첨단 롤러 퍼니스의 경우에는 길이가 약 40m 정도가 되죠. 아주 효과가 좋지만 단점은 에너지 효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플랫 아이언, 즉 평철을 이용하여 접촉 가열 방식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접촉되는 부분이 버닝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버너를 이용해서 가열하게 되고 접촉 플레이트가 있고 이 접촉면이 대상 물질의 온도를 올리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국부 영역의 가열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접촉면의 모양 그대로 가열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열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다음 장표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겠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은 저희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테스트 장치입니다. 2개의 유닛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유닛에 12개의 가스 버너가 있고 이 각각을 이용을 해서 온도 조절을 상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유닛 안에서도 온도 조절이 다르게 가능하고 하나의 플랭크 안에서도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최대 플랭크 규격은 500 by 800mm입니다. 이 경우에 프레스 하드닝을 위한 철강 플랭크의 온도 영역이 다르게 구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의 플랭크에 약 300켈빈 정도의 온도 차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철강뿐만이 아니라 알루미늄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께서 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22 MBB5를 1.5mm 두께로 했을 때 12초 만에 섭씨 900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속도는 접촉 압력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접촉 압력이 높으면 열 전도가 더 높기 때문에 사이클 타임을 좀 더 추가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철강 프레스 하드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알루미늄의 웜포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철강 쪽을 살펴보았고 여기에 보면 차량과 관련된 알루미늄 합금을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로 5000개 알로이가 있고 이 경우에는 콜드 하드닝만을 위해서 특별히 설계된 소재입니다. 그래서 온도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6000개 알로이가 있는데 이것은 웜포밍 공정이 가능한 소재입니다. 또 어플리케이션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5000개 합금은 차량의 코어 구조에 사용이 되고 6000개 합금은 차량의 외부 쉘 쪽에 사용이 되고 또 최근 몇 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왔는데 바로 7000개 합금이고 일반적으로 항공기 동체에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합금이 최근 점점 더 코어 구조에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밍과 열 처리를 병합함으로써 아주 높은 강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재 관련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알루미늄의 열 처리 공정의 기본적인 원칙은 강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물론 철강과는 좀 다른 양상입니다. 왜냐하면 철강의 경우에는 다형 변화가 발생을 하고 이 체인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철강과 달리 알루미늄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를 더 추가해서 파인 그레인 알루미늄을 더하게 됩니다. 파인 그레인 소재의 경우에는 이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알루미늄 구조를 마그네슘과 예를 들어서 혼합할 수 있고 이렇게 혼합하여 혼합형 결정이 만들어지면 소재의 강도가 더 높아집니다. 이를 석출 경화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알루미늄 구조 안에 여러 원자 구조들이 형성이 되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 소재의 강도가 경화되는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실제의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서로 다른 합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7075인데요. 이것은 핫포밍 합금입니다. 여기 보시면 공정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을 가해서 온도를 올리게 되면 이 소재의 형성성이 개선됩니다. 소재가 좀 약해지기 때문에 원하는 모양으로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 원하는 특성에 도달하기 위한 퀀칭 작업을 합니다. 반대로 7021 합금을 보면은 일단 포밍 공정 이전에 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열 처리를 먼저 하고 퀀칭을 하고 그리고 나면 이 솔루션이 약 30분 동안 담금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이 일단 있고 이 시간 동안에 소재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 30분이 지난 다음에 하드닝, 경화 공정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형성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최적화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최대의 기계적 탈성을 달성하고자 하면 결국 부식 거동이 좀 나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식 거동과 기계적 특성 사이의 밸런스, 최적화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소재의 구리가 합금되어 있다면 이 부분을 신경 써야 합니다. 이 내용을 실제 사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B필러인데 7000개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여기 특히 7075인데요. 고온 조건에서 이제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포밍 한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형성성도 올라가고 이 소재의 금이 발생할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7021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도 포밍 한계 커브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차이에 따른 영향이 훨씬 적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실온에서의 포밍 상태이고 30분이 지나도 이 소재의 형성 가능성은 크게 나빠지거나 악화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결론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가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량 설계는 미래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 중요해질 것입니다. 어떠한 동력 계통을 사용하든지 간에 경량화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가격을 봐야 하는데 특히 대량 생산 공정에서의 비용 변화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멀티 소재 설계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경량 설계를 원하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소재를 잘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규모 생산에 철강은 여전히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경량 소재이긴 하지만 알루미늄 사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알루미늄을 이용한 새로운 합금들이 개발 중이기 때문입니다. 경량 설계 또는 경량 어플리케이션은 환경 보호 관점에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좀 더 적은 양의 소재로 동일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친환경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능 통합과 부품 개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품질과 기능 표준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능 통합을 하기는 하지만 이러면서도 품질과 기능의 수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제조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주조 대신에 스탬핑 대신에 캐스팅을 하는 것도 흥미로운데 테슬라가 바로 이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동향은 현재 OEM 업체들의 R&D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를 볼 수가 있겠는데 현재 OEM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 되면 차량 개발 비용의 약 40%가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동차 산업의 고용 변화도 예상이 됩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전기차 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약 1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배터리나 전기 동력계의 제조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또 생겨나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분야의 전기화 트렌드는 가속될 것입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거의 2,500만 대 정도가 매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앞으로 수소 연료전지의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상용차 위주의 적용인 것 같고 승용차의 경우에는 배터리 기술이 좀 더 흥미로운 양상을 보입니다. 또한 기능 통합의 사례들도 보여드렸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모델 3의 하방 하체와 모델 Y의 하체를 보면은 20개에서 30개 정도의 스탬핑된 부품들을 하나의 단일 주족 부품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일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주 강력한 기능 통합이 이루어진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생산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수십 개의 부품들을 조립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프레스 하드닝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동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이드 패널 쪽에 여러 보강용 구조들을 여러 개 부품으로 조립해서 제작을 하는데 앞으로는 단 하나의 부품으로 이 모든 부분들이 통합될 것입니다. 그래서 맞춤형 웰딩 플랭크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부품의 수, 즉 조립해야 되는 부품의 수를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를 들어 앞과 뒤에 문짝의 틀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쪽과 뒤쪽 도어링이 하나의 통합된 부품으로 구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인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과연 1kWh로 얼만큼의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화물차의 경우에는 무게가 워낙 나가기 때문에 1kWh로 200m 정도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통적인 차량, 다시 말해 화학적인 동력계를 가진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에는 1kWh로 1.2km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기 모빌리티, 즉 전기 차량의 경우에는 동일한 에너지로 4km에서 10km 정도의 주행이 가능합니다. 전기 스쿠터는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12km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효율적인 것이 전기 자전거입니다. 1kWh로 100km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걷거나 뛴다면 동일한 에너지 양으로 약 10km 정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를 다 마무리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